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에 AI 칩 판매를 재개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CPI 세부 내역에 인플레이션이 의심된다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지수가 밀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우리 증시는 대형주 강세, 소형주 약세 이런 구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구도에 좀 변화가 생기는지 봐야 될 거고, 특히 코스닥이 이제 장기 저항대 일단 돌파했거든요. 이 부분이 지선으로 바뀌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점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초반 흐름이 나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중반 넘어가면서 밀려서 나스닥만 플러스가 났거든요. 그리고 또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러셀 2000 지수는 2% 가까이 빠졌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뭐 중소형 지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한국 관련 지표도 전체적으로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업종 중에서 테크만 올랐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뭐 빅테크들 플러스가 나면서 테크만 플러스가 나고 10개 업종이 하락해서, 그러니까 미증시는 전반적으로 밀린 날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뉴스들은 되게 심플합니다. 우선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뉴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6월 물가 지표 나왔는데 숫자 자체는 예상치에 부합했거든요. 근데 일부 수입품 가격이 올라간 거, 뭐 가전제품, 장난감 이런 것들이 올라갔는데 수입 제품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 관세 때문에 수입업자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인플레이션 커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긴장감을 유발하는 이제 그런 재료로 작동을 했고요. 그리고 주요 기업들, 특히 이제 은행주들 실적이 나왔는데 대부분 다 예상치 상회했거든요. 근데 주가는 CT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기가 실적에 대한 긴장감이 좀 있는 분기인데, 실적이 아주 서프라이즈하지 않으면 어중간한 예상치 상회 가지고는 주가가 밀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 대목이죠. 그래서 어쨌든 실적 시즌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점도 지수가 밀리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연준에 대한 어떤 압박, 특히 파월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베센트 장관이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파월이 이사직도 사임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연준 의장이 임기가 끝나도 이사직은 임기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파월 공식적인 임기는 내년도 5월까지잖아요. 근데 이사직 임기는 2028년 1월까지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그만두란 얘기예요. 예, 이제 연준 의장 그만두고 나면 이사직도 사임해라, 다른 사람 뽑게, 이렇게 이제 압박을 가한 거죠. 그래서 지금 금융가에서는 자꾸 정치권에서 이런 식으로 중앙은행에 압박을 가하면 그 금리를 도대체 누가 결정하는 거냐?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정부에서 금리를 결정하게 되면 국채 금리가 엉망이 되고, 그 미국 채권을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 별로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긴장감도 일본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엔비디아가 중국의 AI 칩 수출을 재개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의미가 되죠. 미중 간의 어떤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히토류 받고 다음에 반도체 주고 이런 합의가 있었는데 이걸 실천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감이 완화되는 거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엔비디아 한 종목 입장에서 보면 젠스랑이 실적 발표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을 못하면 대략적으로 80억 달러, 그러니까 뭐 지금 숫자로는 수십억 달러라는 표현이 나왔던데, 어쨌든 수십억 달러의 매출 기회가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엔비디아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시가총액 1위 종목이 4%나 상승하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 정도는 이제 플러스로 마감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장중에 172달러까지 갔었는데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뭐 지수가 좀 밀리다 보니까 상승폭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어쨌든 170달러 위에서 마감했다라는 점은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물가 지표 나왔는데, 이게 숫자 자체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7%, 그러니까 예상치 거의 뭐 비슷했고 근원은 예상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숫자만 놓고 볼 때는 무난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좋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물가가 살짝 이제 튕겨 올라가는 전달보다 상승폭이 좀 커졌잖아요. 이건 또 있기 때문에 그냥 초반에 이제 이 지표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무난했다, 중립이다, 이렇게 평가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5월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대체로 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 게 있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수치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뭐 주거비, 식품비 이런 것들 이제 전달하고 비슷했으니까. 근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세부 품목을 보니까 가정용 가구, 용품 이런 게 1% 올라갔고 가전제품이 1.9% 올라가고 장난감이 1.8%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품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수입하는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건 뭐냐면 관세 때문에 이제 수입 그 가격이 뛰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수입업자들이 제품 가격에 전가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럼 6월보다 7월이 관세가 더 커졌을 건데, 그리고 7월보다 8월이 더 커졌을 건데, 그러면은 앞으로 CPI는 굉장히 위로 튕겨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입증이 되는 게 그 관세가 면제된 제품 가격 같은 경우는 올라가질 않았어요. 오히려 감소하거나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러면 관세가 본격적으로 높여지기 시작한 지금부터는 더 빠른 속도로 이 물가 데이터들이 치솟겠구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의 그 국채 금리가 뛰어 올라가고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들 실적이 나왔는데 대부분 다 예상치 상회했거든요. 그러니까 블랙록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순이익은 뭐 전부 다 예상치를 상회했고, 그래서 뭐 실적을 잘 나오긴 했는데 주가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별로 안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실적 발표 이후에 뭐 가이던스를 조금 낮게 잡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거는 조금 세부 항목 보니까 좀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예상치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부진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투자자들이 이번 실적 시즌에 긴장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치가 예를 들어 10이었다. 그러면 한 12 정도 나오면 예상치 상회한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주가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 15, 20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야 이제 뭐 반응하겠다라는 거라서 이번 그 팩트셋 기준으로 이번에 이익 증가 예상치가 4.3% 정도 되거든요. 이거 한 2년 만에 가장 낮은 전망치예요. 그 이상 좀 한 10%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4.3% 증가한 거는 예상치 상회해봐야 지난 분기보다는 둔해진 거잖아.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실적 시즌 첫 번째 나와서 예상치 상회했지만 뭐 눈높이에는 좀 부족했다. 이런 평가가 나온 점도 오늘 은행주들 시티 빼고는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지수 약세에 일종 이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메타하고 테슬라 빼고는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시가총액 최상단이 올랐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금리가 많이 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데는 현금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자, 그러니까 뭐 대출받고 이자 비용 부담 이런 걱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업 쪽에 자금이 몰리게 됩니다. 근데 다른 기업들은 이제 현금 사정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또 자금이 안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현상 때문에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매세가 좀 쏠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외 상승률 상위로는 역시 이제 반도체주들, 예, 뭐 슈퍼마이크로, AMD, 뭐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대체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태양광 종목, 퍼스트솔라가 오늘 거의 7% 가까이 올라간 건 수입 제품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입 제품, 경쟁 제품에 대한 그 가격 경쟁력이 좀 비교 우위에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퍼스트솔라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보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지수 대비 헤지펀드나 운용사 포지션이 되게 낮은 상태로 머물러 있거든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되죠. 하나는 헤지펀드하고 운용사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대응해서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어쩌면 너무 지수 상승이 가파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막 이렇게 좀 조정의 핑계거리 찾으려고 하는 시각도 이래서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는 120 월선 이 중요한 지선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코스피가 121월선 튕겨서 올라가면서 보통 저 위치 튕기면 그 이전 고점을 넘기는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이전 고점,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경로로는 갈 것 같다. 일단은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최근에 종목들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변화가 뭐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징이 있는데 7월만 한정해서 놓고 보면 대형주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주요 이제 대형주 중에서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이런 순서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미래에셋증권 비슷하고 방산주가 제일 아래가 있고 이런 구도예요. 근데 이제 뭐 올라가고 내려가 이제 순위를 제가 따지긴 했지만 가장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달 들어선 되게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달까지만 해도 차이가 되게 났었잖아요. 증권주, 지주회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6월 초반까지만 해도 뭐 조방원 해가지고 이제 방산주 되게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됐었는데 7월 놓고 봤을 때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소외주 쪽에 이제 순환이 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번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뭐 간식 주고 너는 간식 한 달에 한 번만 줄 거야 이러고 그냥 안 줘버리는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일종의 추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이거 대세로 강세장이구나. 근데 이미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하기엔 부담이 되니까 안 오른 종목 중에서 한번 붙어볼까라고 해서 이쪽에 집중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보통 입증이 되려면 최소 일주일에 3일 이상 또는 제일 이상적인 거 일주일에 4일 올라가는 게 제일 이상적이고 3일 이상 일주일에 올라가면서 지수보다 나은 날이 3일 정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도를 보이느냐가 이제 주도주냐 아니냐, 기술적 반등이냐 이걸 가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거고 코스닥은 이제 드디어 박스권을 넘겼는데 이거 이제 이틀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이게 패턴이 몸통보다 꼬리가 길면 그 다음날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더라 코스닥이. 근데 이제 몸통보다 꼬리가 길어서 코스닥이 다음날 플러스가 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보자. 근데 이제 어제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빌드업을 해놓고 어제 강하게 올라갔던 거거든요. 근데 어째 이렇게 되면서 중요한 어떤 저항대, 그러니까 뭐 주봉에서 120주선 넘어가면서 중요한 저항대가 일단 돌파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805포인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이제부터는 805에서 지지선으로 만들어내느냐 이 자리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의 흐름 주목을 해봐야 될 거고 근데 고객 예탁금이 다시 살짝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지금 한동안 다시 줄어서 65조 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100, 막 3,200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다시 자금이 투입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번 주에 다시 70조 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코스닥 쪽에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도 주목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올라갔는데 어제 주가가 좀 어정쩡하게 반응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부진했던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호재가 나왔을 때 그 호재를 재료 노출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새로운 어떤 동력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시장이 좋을 때 나쁠 때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엔비디아에 관련된 종목들의 반응 좀 살펴봐야 될 거고 특히 코스닥의 어떤 흐름이 중요한데 박스권 상단 돌파했거든요. 800이라는 상단도 돌파했고 장기적인 저항대였던 120주선도 돌파가 됐고 근데 이게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오늘 미증시가 어정쩡하고 국제금리 올라갈 때 사실 코스닥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 날 코스닥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 거냐 이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옵션 만기일 이후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데 특히 결국은 오늘 달러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지속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준다면 이제 이거는 뭐 해외 엄청난 악재가 나오지 않느나 한국은 따로 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될 수 있어서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에는 그 조방원, 그 다음에 상법 개정 수혜주 이렇게 가다가 최근 들어선 소혜주,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구도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소혜주 쪽이 이제 주도주로 좀 부각이 되느냐 아니면 순환매로 계속 시장이 돌아가는 거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도 이제 잘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한국과 미국 증시에 10년 동안의 어떤 등락폭을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강한 게 아예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강한 게 아예 없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2020년 코로나 때,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이제 더 강하게 올라가고 그 외에는 대체로 뭐 미국보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강했다 이렇게 된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 이제 2015년도 정도 그때 코스닥 강세 나올 때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턴할 때 정도 말고는 근데 코로나 때는 미국도 엄청나게 올라갈 때라서 그러니까 미국보다 우리가 뭐 2배 이상 올라갔던 거는 되게 특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증시는 해외 쪽 요인보다 국내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 단 해외 요인이 엄청나게 발목 잡는 뉴스가 만들어진다라면 이제 해외 요인의 영향을 받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물가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발 인플레이션, 미국발 경기 침체 이런 쪽으로 확산이 되면 이제 우리 증시도 딸려갈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우리 증시는 좀 따로 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국내 증시의 업종별 스토리 여기에 이제 집중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